저는 서울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면 삐까뻔쩍하고 잘나고 멋진 삶을 살 것만 같은데 제 인생은 참 고달팠네요. 저는 20대 때 결혼을 기약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6년을 만났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마치고 식도 올렸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신랑의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찾기 전까지는요. 결혼한 지 3달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새벽 4시쯤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길래 저는 잠도 안 자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거의 몸도 못 가누고 어디 길거리에서 토를 했는지 바지에는 토사물이 묻어있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토사물 냄새보다 더한 건 어디서 뿌린지 모를 매우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쓰러지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립스틱이 나왔고요. 그때 저는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 외도하는가 보다 하고요.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6년 사귄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날 두고 외도라니.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는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잠깐 사진첩에서 사진 고를 때 비밀번호를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열어서 핸드폰 메시지함을 보니까 군대 동기들이랑 업소를 갔더라고요. 아예 그 군대 동기들이 업소 가기 위해 뭉친 것처럼 온통 메시지 내용들은 업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에게 따로 돈을 쥐어주며 따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와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와 사귀고 있었을 때도 만났던 것이었죠. 제 앞에서는 저밖에 모르는 척 순수한 척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여자한테 첫눈에 반해서 지 월급 꼬라박으며 만나고 그 업소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나눈 대화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마누라 얼굴이 못생겨서 밤마다 구역질나. 정 때문에 결혼한 거지. 오래 사귀니까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 그래도 내 주제에 어떻게 의사를 만나겠냐. 그거 하나 때문에 진행한 거지. 나는 진짜 너 같은 스타일이 좋아. 마르고 머리 길고. 너랑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지내자. 아, 집에 가면 머슴 같은 마누라 얼굴 봐야 하니 힘들어.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짐 바리바리 싸서 남편 핸드폰 들고 친정집으로 향했네요. 친정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안 되겠다고 이혼해야겠다고 나는 용서 못할 것 같다고 내 속에서 화병이 생길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의 실수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를 붙잡았지만 한 번 정 떨어진 마음이 쉽게 돌려지나요? 그렇게 결혼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별거하고 소송을 진행했고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저희 부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별별 일이 다 있었네요. 저희 언니가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다구 날리고 화가 난 상간녀가 저한테 복수한다고 저를 찾아와서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죽박 날리고 진짜로 발차게 날려서 쓰러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상간녀가 저처럼 덩치 큰 여자한테는 상대도 안 되었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마음 약하고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뭐 아주 억세질 대로 억세져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냉정한 성격으로 변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거운데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내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데 누가 누굴 치료해주지? 내가 환자인데 하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고 저는 3년 정도 병원 일을 쉬고 상담 치료와 내담자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푹 쉰 뒤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기독교인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점집도 가고 점도 보고 일이 안 풀리니 개명까지 하고 거의 반 미쳐서 별짓 다 했네요. 이름에 마가 끼었다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라는 말에 50만 원이나 주고 이름을 받아 개명까지 하고
그렇게 저는 3년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돌본 후 다시 병원에 들어가 페이닥터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힘들고 아프길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5년, 10년이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취미생활도 하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이 고요하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가 정신과이고 일 특성상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으니 그런 사연들을 다 듣고 있으면 통달하게 된다고 할까요? 남편도 용서하게 되고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상간녀도 시간이 흐르니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오히려 그냥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일과 결혼을 했다 생각하고 그냥 일, 집만 반복했네요. 지금이 40대 후반이니까 거의 20년이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렇게 평소와 같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상간녀 이름과 똑같은 여자가 알코올 관련으로 약을 처방받고 상담을 한다고 예약을 잡았더라고요. 상간녀 이름과 똑같으니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쓴 간단한 증세와 검사지를 살피고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월요일 오전 11시에 첫 예약을 했던 그 여자가 상담을 받으러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저는 완전 굳어버렸네요.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내 인생 박살내버린 그 상간녀였습니다. 그 사이에 얼굴을 얼마나 많이 건드렸는지 코도 많이 망가져 있고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쌍꺼풀 수술 자국과 얼굴에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나이에 맞지 않게 거의 얼굴살이 흘러내릴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예전 얼굴이 남아있어서 저는 바로 상간녀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과 당뇨 증상 때문에 이미 이가 누렇게 변했고 잇몸이 거의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 때문에 저를 못 알아보는 건 뭐 당연했지요. 상간녀는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까지 있는 상태였고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간녀가 어떤 말도 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약만 지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약만 지어주고 보냈습니다. 계속 이 환자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상간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사이 나름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생겼는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 하나씩 꺼내주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학대해서 중학교 때 집을 나와 몸쓰는 일을 했다. 몇몇 손님들 중엔 날 좋아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 손님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대부분 유부남이었고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며 그냥 질투심 때문에 여러 가정을 내가 망쳤다. 일부 남자들 주머니에 립스틱, 파우더, 가게 명이 적힌 라이터 등등을 넣어놨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20대 초중반까지는 큰돈도 만지며 모든 남자가 내 손아귀에 있는 것 마냥 살았는데 30대가 되니까 누구 하나 날 찾는 사람도 없고 가게 레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술이 없으면 잠에 못 드는 지경까지 왔다.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이혼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고 하며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참 이상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덩달아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던 상간녀인데 나는 왜 이 여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지 하는 복잡한 생각과 함께 참 인생이 기구하다 싶었습니다. 인간이 삶에서 어린 시절보다 더 강렬하면서 연약한 시절은 존재하지 않고 그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의사로서 잘 알고 있었기에 저 여자 탓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서 무조건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란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안 좋은 방향으로 속에 있던 분노, 불안 등을 표출하거든요.
상간녀는 그걸 남의 가정을 깨트리면서 본인의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애정 결핍을 충족시킨 것 같았습니다. 펑펑 울며 본인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버틴 것 같다고 말하며 제 손을 꽉 붙잡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당신이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평생 사죄하고 속죄하며 절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당신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다고, 나도 참 많이 힘들었다고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네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참 많이 약해졌나 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깨우치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회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선택해 몸이 망가진 그녀를 보니 화도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뇨에 각종 알코올 합병증에 이어 다 상해서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그녀를 보니 벌을 받긴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상간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는 게 결국 상간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용서하고 환자에게 의사로서 해야 할 명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상간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나와 평범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려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머리 잡고 복수하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에 복수하고 악쓰고 분노해봤자 결국 그게 다 저의 가슴에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말도 안 되는 운명인 것 같아서 어디에 좀 털어놔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